그날 새벽, 아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아내는 깨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이불 속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결혼기념일에나 입던 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더니 회사 워크숍이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구조 조정으로 워크숍 예산은 이미 삭감됐었죠. 신용카드 명세서엔 강남,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옷장엔 본 적 없는 새 옷들. 밤늦게 돌아와 미안해요. 오늘은 못 나가요.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라고 속삭이는 통화 소리까지.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던 건 진실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새벽 2시였다. 나는 잠결에 화면을 봤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메시지 내용은 미리 보기로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그 소리에 깨어나지 않았다. 아니, 깨어나지 않은 척했다. 이불 속에서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나는 봤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화장을 했다. 평소엔 하지 않던 아이라인까지 그렸다. 출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었다. 베이지색 원피스였다.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결혼기념일에나 꺼내 입던 그 옷이었다. 나는 물었다. 오늘 어디 가냐고. 아내는 대답했다. 회사 워크숍이라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하지만 아내의 회사는 석 달 전 구조 조정으로 워크숍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 동료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었다. 올해는 야유회도 없다고 회식비도 삭감됐다고 푸념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구두를 신다가 한번 비틀거렸다. 긴장한 것 같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내가 나간 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나는 알았다.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다. 말끝을 흐린다. 손으로 목을 만진다. 오늘 아침 아내는 세 가지를 전부 했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만은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회사에 반차를 냈다. 아내를 미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집에 혼자 있고 싶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동료들이 물어볼 것 같았다. 왜 표정이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나는 그런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다. 불륜 이야기였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탐정을 고용해서 증거를 잡는 내용이었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뉴스도 예능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아내가 주말에 만든 것들이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아내는 요즘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휴대폰을 들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받는다 해도 무슨 말을 하지? 워크숍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볼까?
그럼 아내는 또 거짓말을 할 것이다. 오후 3시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먼저 걸어온 건 오랜만이었다. 나는 후다닥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저녁 늦을 것 같다고 했다. 워크숍 끝나고 회식이 있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아내는 전화를 끊기 전에 잠깐 침묵했다. 뭔가 말하려다 참은 것 같았다. 여보라고 불렀다. 나는 응 하고 대답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형광등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언제 청소했더라. 요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설거지도 밀렸고 빨래도 쌓여 있었다. 빨래도 쌓여 있었다.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저녁 6시 나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나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넓게 느껴졌다. 집이 넓게 느껴졌다. 25년 전 신혼집으로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다. 신혼집으로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이 집이 좁게 느껴졌었다. 아내와 나 둘이서 부딪히며 살았다. 행복했다. 라면을 다 먹지 못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남은 국물을 싱크대에 버렸다.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손이 미끄러졌다. 그릇이 깨졌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저녁 약 먹을 시간이라는 알림이었다.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다. 10년째였다. 물과 함께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밤 11시 아내가 돌아왔다. 아내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마중 나갔다. 마중 나갔다. 아내는 지쳐 보였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다. 머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원피스에 구김이 잡혀 있었다. 아내는 나를 보고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식 때 먹었다고 했다. 뭘 먹었냐고 물으려다 말았다. 아내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누웠다. 나는 옆에 누워 천장을 봤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금방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옆구리를 돌려 아내를 봤다. 아내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다. 평온해 보였다.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다. 그 다음 날도 비슷했다. 아내는 점점 더 자주 늦게 들어왔다. 이유는 매번 달랐다. 거래처 미팅, 팀 회식, 본부장 면담. 본부장 면담.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내는 1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야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정시 퇴근이 자랑이었다.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에 와 있었다. 나는 아내의 가방을 뒤지지 않았다. 휴대폰을 몰래 보지도 않았다.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25년이 무너질 것 같았다.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물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얼굴도 상했다고. 얼굴도 상했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그래도 건강 챙기라고 했다.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된다고. 우리 나이. 정년까지 5년 남았다. 그동안 뭘 했나 싶었다.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집 사고 대출 갚고 월급 받고, 집 사고, 대출 갚고, 평범하게 살았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아이 낳고 키우고, 평범했다. 아이. 작년에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다. 요즘엔 그마저도 뜸했다. 임신 사실을 알려왔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석 달 전이었다. 아내는 기뻐했다. 나도 기뻤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지만 실감나지 않았지만, 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엄마 요즘 어떠냐고 물어볼까? 그럴 수 없었다. 딸이 걱정할 것 같았다.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됐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됐다. 주말, 아내가 또 나갔다. 회사 동료 결혼식이라고 했다. 청첩장은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빨래를 개었다. 아내 옷을 개다가 멈췄다.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향수 냄새였다. 아내는 향수를 쓰지 않았다. 나는 옷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분명 향수였다. 달콤한 냄새였다. 여자 향수 같았다. 아니, 남자 향수일 수도 있었다. 요즘 남자들도 향수를 많이 쓴다고 들었다. 빨래를 다 개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였다. 결혼식은 보통 낮에 한다. 아내는 언제쯤 돌아올까? 3차까지 갈까? 저녁 8시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2차 간다고 했다. 12시쯤 들어갈 거라고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조심해서 오라고 할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 아내가 돌아왔다. 이번엔 술 냄새가 났다. 진하게. 현관에 들어섰다. 구두를 제대로 벗지 못하고 한쪽만 벗어 던졌다. 한쪽만 벗어 던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내가 왜 안 자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내의 가방을 봤다. 소파 옆에 던져져 있었다. 열어보진 않았다. 그냥 봤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렸다. 전화였다. 누군가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가방 지퍼를 열었다. 휴대폰이 보였다. 화면에 이름이 떠 있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새벽에 문자를 보냈던 그 번호였다. 그 번호였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통화 버튼을 누를 뻔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욕실 문이 열렸다. 나는 얼른 휴대폰을 가방에 도로 넣었다. 지퍼를 잠갔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였다. 나를 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냥 앉아 있었다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벽시계를 봤다. 새벽 1시였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을 자야 했다.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내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평온해 보였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봤다.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주름이 좀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본질은 같았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본질은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4시쯤 아내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음이 울렸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내는 깨지 않았다. 혹은 깨어 있으면서 자는 척하고 있었다. 자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 아내가 또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다. 아내가 또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다. 본부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했다. 급한 거라고 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답장했다. 아내는 읽음 표시만 남겼다. 답장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 회사 근처까지 차를 몰았다. 나는 아내 회사 근처까지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 세워두고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아내가 나오는 걸 보려는 건지, 안 나오는 걸 확인하려는 건지, 안 나오는 걸 확인하려는 건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8시, 9시, 10시. 9시, 10시. 아내 회사 건물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 하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다. 아내 부서가 있는 층의 불도 꺼졌다. 꺼졌다. 건물이 거의 어두워졌다. 경비실 불만 켜져 있었다. 11시쯤 나는 차를 돌렸다. 나는 차를 돌렸다. 더 이상 기다려봐야 의미가 없었다. 아내는 회사에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편의점에 들렀다. 담배를 샀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금연한 지 10년이었다. 아내가 끊으라고 해서 끊었었다. 건강을 위해서. 손주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노후도 즐기자고 했었다. 계산대 직원이 라이터 필요하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이터도 샀다. 편의점을 나와 주차장에서 담배를 꺼냈다. 주차장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다 말았다. 냄새가 날 것이다. 아내가 알 것이다. 나는 담배를 도로 집어넣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와 있었다. 아내는 이미 와 있었다. 현관에 구두가 벗겨져 있었다. 급하게 벗은 것처럼 한쪽은 뒤집혀 있었다. 한쪽은 뒤집혀 있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갈까 말까. 아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을까? 회사에 없었다고 말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내를 미행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아내 가방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지퍼가 열려 있었다. 안에 서류 뭉치가 보였다. 진짜 보고서였다. 회사 로고가 찍힌 용지였다. 나는 서류를 꺼내봤다. 본부장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럼 아내는 진짜 야근을 한 걸까? 회사에 있었던 걸까? 하지만 회사 건물은 어두웠다. 아내 부서 불도 꺼져 있었다. 다른 층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밖에서 작업한 걸까? 나는 서류를 도로 가방에 넣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였다. 정장 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은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피곤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아내 옆에. 25년을 함께 잤지만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불과 30cm 거리였지만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증거는 늘 반쯤만 보였다. 화요일 아침 우편함에 아내 신용카드 명세서가 와 있었다. 나는 펼쳐봤다. 손이 떨렸다. 모르는 식당 이름들이 있었다. 강남, 청담동, 압구정. 아내 회사는 구로에 있었다. 회식을 하려면 회사 근처에서 했다. 항상 그랬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 삼겹살집이나 치킨집. 비싸봐야 1인당 2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명세서에 찍힌 식당들은 달랐다. 나는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전부 비쌌다.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들이었다. 프렌치 레스토랑, 일식 오마카세, 한정식. 아내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우리 부부 월급을 합쳐도 이런 곳은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했다. 결제 일자를 봤다. 지난 한 달 동안 5번이었다. 매주 한 번꼴이었다. 결제 시간은 대부분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다.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다. 누가 계산했을까? 아내가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내 카드를 빌려서 했을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카드를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내가 직접 계산한 것이었다. 혼자?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나는 명세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봐서 뭐가 달라질까? 거짓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회사 회식이었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거래처 접대였다고 할 것이다. 그럴듯한 이유를 댈 것이다. 다음 날 수요일 아내가 새 옷을 입고 나왔다. 본 적 없는 블라우스였다. 하얀색에 레이스가 달려 있었다. 언제 샀냐고 물었다. 아내는 한참 전에 샀다고 했다. 내가 몰랐을 뿐이라고. 옷장에 있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옷장에 그런 옷은 없었다. 나는 매주 빨래를 개면서 아내의 옷을 전부 확인했었다. 옷걸이에 걸린 옷도 서랍에 개켜진 옷도 전부 알고 있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 옷을 모를 리 없었다. 출근길에 아내를 유심히 봤다. 화장도 평소와 달랐다. 립스틱 색이 진했다. 핑크색이었다. 아내는 보통 베이지 톤을 발랐다. 눈화장도 진했다. 섀도우를 바른 것 같았다. 평소엔 안 하던 화장이었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멍하니 있었다. 동료가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아프냐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다. 동료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봤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다. 살이 빠졌는지 몰랐다. 옷이 좀 헐렁해진 것 같긴 했다.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1시간 뒤에 답장이 왔다. 회의 중이라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늦을 것 같다고. 나는 저녁 뭐 먹을지 물었다.
아내는 답하지 않았다. 집에 혼자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다. 일주일 전에 만든 것들이었다. 뚜껑을 열어봤다. 김치찌개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나는 반찬통을 전부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냉장고가 텅 비었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샀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맛이 없었다. 반도 먹지 못하고 버렸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다. 일회용기였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였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주식을 하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밤 10시 아내가 돌아왔다. 지쳐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나는 물었다. 힘드냐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씻지도 않고 바로 잤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규칙적이었다. 모든 게 규칙적이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것도, 내가 혼자 기다리는 것도.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한 달, 1년, 아니면 영원히. 목요일 아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다고 했다. 아내도 오냐고 물었다.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아내 바꿔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는 집에 없었다. 또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었다. 나는 아내 친구에게 말했다. 아내가 외출 중이라고. 전화 오면 전하겠다고.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요즘 아내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 있냐고. 휴대폰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다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바쁜가 보다고 했다. 친구는 걱정된다고 했다. 아내가 원래 연락 잘 받는 사람인데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혹시 무슨 문제 있으면 말하라고. 도와줄 수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내가 친구들 연락도 안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들키기 싫은 게 있는 걸까? 금요일 저녁 나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물었다. 동창회 가냐고. 친구가 전화했었다고. 아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못 간다고 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다고. 무슨 일로 바쁘냐고 물으려다 말았다. 대답이 뻔했다. 회사 일이라고 할 것이다. 주말 토요일 아내가 또 외출했다. 회사 행사라고 했다. 토요일에 무슨 회사 행사가 있냐고 물었다. 아내는 본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했다. 전 직원 참석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 회사 창립 기념일은 4월이었다. 지금은 10월이었다. 아내가 나간 뒤 나는 아내 옷장을 열었다. 처음으로 아내 물건을 뒤지는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며 봤다. 본 적 없는 옷들이 많았다. 새 옷이었다. 택이 떼어진 흔적이 선명했다. 서랍을 열었다. 속옷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평소 아내가 입던 것과 다른 속옷들이 있었다.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디자인이었다. 아내는 보통 면 소재의 단순한 속옷을 입었다. 편하다고 했었다. 이런 건 불편하다고 했었다. 화장대를 봤다. 화장품이 늘어나 있었다.
새 제품들이었다. 고가 브랜드였다. 아내는 로드샵 제품을 썼었다. 비싼 거 살 필요 없다고 했었다. 나이 들면 뭘 발라도 똑같다고 했었다. 나는 서랍을 닫았다. 옷장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 앉았다. 머리가 아팠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빴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약통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손이 떨려서 물을 쏟았다. 옷이 젖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얼마나 울었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눈물을 닦았다.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내가 보면 알 것이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아내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봤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자고 했다. 아내는 배부르다고 했다. 행사 때 먹었다고. 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짜기만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아내한테 직접 물어볼까? 불륜이냐고. 다른 남자가 있냐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니라고 하면 그럼 나는 뭐라고 할까? 탐정을 고용할까 생각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었다. 불륜 조사를 해준다고. 사진도 찍어준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비참한 일 같았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미행하고 사진 찍고 증거를 모은다는 게 밤이 깊어갔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교체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사다리가 없었다. 예전엔 아내가 잡아줬었다. 이제는 부탁할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침실 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들었다. 미안해요. 오늘은 못 나가요.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의 목소리였다. 분명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못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일도 어려워요. 주말엔 계속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들키면 안 됐다.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가 떨렸다. 우는 것 같았다. 나는 문에서 떨어졌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못 나간다. 내일도 어려워. 힘들어.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내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자주. 그리고 나를 속이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왔다. 거실로 돌아갔다. 소파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못 나가요. 눈치챈 것 같아요.
나는 눈치챘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25년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 새벽 4시, 5시, 6시.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해가 떴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다.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왜 여기서 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아내의 얼굴을. 낯선 사람의 얼굴을. 그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다. 일요일 아침 7시 아내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아내가 황급히 방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지금 어디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아내가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일요일 아침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따라갔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다. 아내는 회사라고 했다. 큰일 났다고. 본부장이 부르신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내를 봤다. 아내가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차에 타고 급하게 출발했다. 방향이 이상했다. 회사 쪽이 아니었다. 반대 방향이었다. 나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내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아내 차를 따라갔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다. 아내는 고속도로로 올라갔다. 서울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걸까? 회사는 분명 서울 안에 있었다. 구로에 있었다. 아내는 거짓말을 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1시간을 달렸다. 아내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낯선 도시였다. 나는 본 적 없는 곳이었다. 아내가 골목길로 들어갔다. 나는 차간 거리를 좁혔다. 놓칠 수 없었다. 아내가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병원이었다. 종합병원. 나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봤다. 아내가 차에서 내렸다.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도 차에서 내렸다. 병원으로 갔다. 로비에 들어섰다. 아내가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 물어보고 있었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아내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기둥 뒤에 숨어 아내를 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층수 표시를 봤다. 6층에서 멈췄다. 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6층 복도로 나왔다. 중환자실이었다. 복도 끝에 아내가 서 있었다.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 문을 열어줬다. 아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복도 벤치에 앉았다.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내가 나왔다. 울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간호사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다. 나는 몸을 숨겼다.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나는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금 들어간 분이 누구 면회 왔냐고. 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보호자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나는 중환자실 문 옆 명패를 봤다. 환자 명단이 붙어 있었다. 601호부터 610호까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아내가 들어간 방은 603호였다. 명패를 봤다. 환자 이름은 김영수였다. 김영수.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누구지? 아내와 무슨 관계지? 왜 아내가 이 사람을 면회 왔을까? 왜 울었을까? 나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 아내 차가 없었다. 이미 떠난 것이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영수. 중환자실. 아내의 눈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오후 2시쯤 아내가 돌아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화장을 고쳐 한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눈물 자국은 감출 수 없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 아내는 회사라고 했다. 급한 일이 있었다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김영수가 누구냐고 물어야 할까? 왜 병원에 갔냐고 물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김영수를 검색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수천 명이 나왔다. 범위를 좁혔다. 아내 나이 또래로. 아내 회사 근처로. 하지만 단서가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는 것 같았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다. 컵이 깨졌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음 날 월요일 아내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아프다고 했다. 병가를 냈다고 했다. 나도 회사에 가지 않았다. 아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았다. 아내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나는 문 밖에서 지켜봤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나는 죽을 끓였다. 아내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었다. 방문을 두드렸다. 밥 먹으라고 했다. 아내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눈은 퉁퉁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내는 죽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았다. 먹지 못했다. 나도 먹지 못했다. 그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말해야 할 게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을 봤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보, 나 사실은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터졌다. 나는 기다렸다. 아내가 진정할 때까지. 한참을 울고 나서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 한 달 전부터 직장 상사한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직장 상사. 불륜인가? 역시 그랬던 건가? 괴롭힘을 당했어. 내가 예상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다. 본부장이
나한테 계속.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본부장. 아내 회사 본부장. 이름은 김영수였다. 그 사람. 처음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했어. 나이 든 여자가 뭘 한다고 거절하냐고 했어. 그 다음엔 주말에도 나오라고 했어. 보고서 작성 도와달라고. 거절했더니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내가 계속 말했다. 그렇게 한 달을 견뎠어. 매일 늦게까지 불러내서 일을 시켰어.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거절하면 자르겠다고 했어. 퇴직금도 못 받을 거라고 했어.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래서 당신한테 말을 못했어. 창피했어. 50이 넘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당신이 회사 찾아가서 난리 칠까봐 무서웠어. 그럼 나는 정말 잘릴 것 같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제 그 사람이 쓰러졌어. 뇌출혈이래. 중환자실에 있어.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갔었어. 마지막 가해자를 봐야 할 것 같아서. 아내가 다시 울었다. 나는 일어나 아내를 안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이렇게 작게 느껴졌다.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미안해. 당신을 속여서.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부끄러웠어. 나는 아내의 등을 쓸어주었다. 괜찮다고 했다.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내 아내가 한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나는 그걸 불륜으로 의심했다. 아내를 믿지 못했다. 미행하고 의심하고 확인하려 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손을 잡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은 것 같았다. 아내의 손이 차가웠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은 늘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었다. 화요일 아침 나는 아내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인사팀을 찾았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김영수 본부장의 부하 직원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한 달간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침묵했다. 한참을. 그러고는 알겠다고 했다. 조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았다. 본부장이니까. 권력자니까. 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말했다. 증거가 있다고. 문자 기록, 통화 기록, 주말 근무 기록. 전부 남아있다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다고. 담당자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다급해졌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정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왜 그랬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오후에 아내 회사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방문해달라고 했다. 아내와 함께 정식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다음 날 수요일 아내와 함께 회사로 갔다. 인사팀 회의실에 앉았다. 팀장과 담당자 2명이 맞은편에 앉았다.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아내가 한 달간의 일을 진술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가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가 계속 말했다. 회식 자리에서의 술 강요, 주말 호출, 업무와 관련 없는 심부름.
퇴근 후 개인적인 용무 지시. 거절하면 인사평가 불이익 협박.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문자로, 통화 기록으로, 이메일로. 인사팀장이 자료를 검토했다. 얼굴이 굳었다.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팀장이 입을 열었다. 사과한다고 했다. 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정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영수 본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식불명이었다.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물었다. 김영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냐고. 방조한 사람,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아내 회사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눈치챘어야 했는데 못 챘다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방관했다고. 아내는 전화를 받으며 울었다. 괜찮다고 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다. 상처는 남았다. 목요일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다. 김영수 본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하지만 김영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본부장이라고만 표기되었다. 보호하는 거였다. 여전히. 나는 회사에 다시 전화했다. 이름을 공개하라고 했다. 거절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다. 인사팀장이 난처하다는 투로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나는 웃었다.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피해자는 한 달간 방치했다고. 금요일 사내 게시판에 수정된 공지가 올라왔다. 김영수 본부장의 이름이 명시되었다. 즉시 해임 조치되었다고. 관련자들도 조사 중이라고. 그날 저녁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토요일 아내 회사 동료 한 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다. 아내를 보고 울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다. 1년 전에 같은 본부장한테.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고. 무서웠다고. 아내가 먼저 나서줘서 고맙다고. 아내가 그 직원을 안아줬다. 괜찮다고 했다. 이제 말해도 된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 주말 아내 회사에서 5명의 여성 직원이 더 진술서를 제출했다. 전부 김영수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1년, 2년, 3년 전부터 아무도 말하지 못했었다. 회사가 뒤집혔다. 언론에도 나갔다. 대기업 본부장의 조직적 괴롭힘. 피해자 다수. 회사의 은폐 의혹. 아내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해서라도 증언해달라고. 아내는 고민했다. 나는 아내의 결정을 기다렸다. 아내가 결정했다. 하겠다고. 얼굴도 가리지 않겠다고. 음성도 변조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방송이 나갔다. 아내가 카메라 앞에 앉아 말했다. 한 달간의 일을. 두려움을. 수치심을. 그리고 이제는 용기를. 다음 날 아내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가 왔다. 응원한다고. 고맙다고.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당신 덕분에 용기가 났다고. 아내는 하루 종일 메시지를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다. 다른 울음이었다.
한 달 뒤 김영수가 깨어났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회사는 정식으로 해고 절차를 밟았다. 퇴직금도 없었다. 명예도 없었다. 아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 늦었지만 변했다. 아내는 회사에 복귀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점점 예전으로 돌아갔다. 아니,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여보, 그때 나를 의심했지? 아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 불륜인 줄 알았어. 아내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해서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봤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진짜로 보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말할게. 뭐든지. 아내가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뭐든지 물어볼게. 의심하지 말고. 그날 밤 우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잤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아내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였다. 오랜만이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도 계란말이도 시금치나물도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아내가 말했다. 오늘 날씨 좋다고. 산책이나 갈까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고. 우리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걸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가을이었다. 우리 딸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내가 말했다. 손주 태어나기 전에 화해하고 싶다고. 오해 풀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벤치에 앉았다. 아내가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이 받았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들었다고. 이제 괜찮아졌다고. 보고 싶다고. 딸도 울었다. 나도 보고 싶었다고.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내가 나를 봤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웃고 있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25년을 살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 것 같았다. 서로를 믿고 말하고 함께 걷는 것. 그게 부부라는 것. 해가 중천에 떴다. 따뜻했다. 아내의 손도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손을 잡고 단지 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가을날이었죠.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 혼자 견디지 않고 함께 걷는 것. 그게 진짜 부부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